저희는 시장 경제에 대한 진단에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장재철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수능 때문에 증시 개장이 1시간 늦춰지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말씀 중간에 개장 점검을 하지 않고 오늘은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 박사님도 학부모로서의 마음이 있으셨던 적이 있으시죠? 네, 그럼요. 자식 키우니까. 네. 사실 보통 수능일 날 춥고 또 시장은 과거에 수능 한파, 코스피 한파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좀 날이 좀 춥지도 않은 것 같고 그동안 우리 학부모님 많이 수고하셨고요. 특히 이제 수험생들 그동안의 그 노력과 수고의 그 결실이 좀 좋게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따뜻한 응원의 말씀 또 전해주셨습니다. 박사님께서도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네. 좋은 기운을 좀 잔뜩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럼 이제 시장에 대한 이슈를 좀 체크해 볼 텐데 오늘 좀 박사님 모시기 거의 한 20분 전쯤에 미 하원에서 셧다운 종료를 위한 예산안 절차 표결이 가결이 됐다라는 속보도 전해져 왔고 간밤에 백악관 이 대변인이 10월에 지표는 발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시스템이 영구 손상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이거 보고 이럴 수가 있나? 그럴 수도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표가 발표되지 않은 적도 있어요? 안 된 적은 없죠. 그쵸? 정부 셧다운 되면서 네. 공식적인 자료, 데이터가 지연된 적은 있어요. 발표가 지연된 적이 있지만은 이게 영구적으로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좀 충격적인 뉴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모으고 처리하는 입장에서 중간에 이렇게 한번 시스템이 쓴다고 하면 통계적으로 여러 가지 보관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은 있긴 하지만 데이터 결손 자체는 사실 앞으로 나올 통계들에 대한 어떤 공신력이랄까요? 신뢰성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더욱이 소비자 물가와 고용 지표들은 연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요 기업들이 정책 결정이나 의사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발표가 안 된다고 하고 연구에 이게 이제 비계된다고 하면 좀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연준도 그렇고 또 민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네. 완전히 신뢰성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은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된다고 해서 좀 위로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그래도 불확실성이 생기긴 하겠지만 너무 큰 타격이 있진 않을 것이다. 물론 보조해주는 다른 데이터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연준에 대해서도 나왔으니까 요거를 좀 먼저 여쭤볼게요.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기자라는 인물이 지금 12월 금리 인하를 놓고 연준의 분열이 굉장히 좀 심하다. 이런 언급이 좀 나오면서 사실 의견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했다가 지금 분위기가 약간 지금까지는 없었던 그 정도의 차이인 건가 싶은 물음표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내에서의 어떤 의견의 어떤 다양성을 우리가 불협화음이라고 하면 지난번 정책 결정 회의에서 소수 의견이 나왔었잖아요. 10월이요? 그렇죠. 네. 인하를 하려고 했는데 동결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러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리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과거에 생각했던 것만큼 물가가 빨리 안 내려온다. 그리고 관세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를 가려면 등대가 방향을 비춰주잖아요. 그 방향을 비춰주는 게 물가 지표, 고용 지표인데 이러한 지표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깜깜이 결정, 플라잉 블라인드라고 그래서 눈 감고 이제 날아가는 맞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난번 9월 달에 점도표에 따르면 이번에도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기대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대와 지금 데이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또 걱정 이러한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충돌을 하면서 정책금리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의견이 갈리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물가냐 고용이냐 어디에 무게추를 두고 있고 그렇죠. 어떻게 진단하는지 저희가 그런 부분들 항상 발언이 나올 때마다 주시를 해왔는데요. 사실 며칠 전에 이제 뉴욕 연은 총재입니다. 존 윌리엄스 총재가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이 좀 급증한다라고 하면서 경제 둔화나 어떤 빈부 격차에 좀 주목을 하기도 했고, 간밤에는 이제 대통령이 커피나 뭐 이런 바나나나 이런 물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사실 미국 물가가 높다는 거는 우리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6%, 9%가 높았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3%로 내려왔지만 사실 우리도 물가 수준이 2%가 안 된다. 그렇지만 생활 물가는 높다, 체감 물가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수입 과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필품에 대해서의 물가가 높은 상황인데 우연치 않게 이번에 뭐 우연치 않은 건 아니겠죠. 투표 결과가 나왔으니까 비정거 선거에서 공화당이 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중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또 평가까지 나오니까 정치권, 특히 집권당인 공화당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물가 부분이 그 원인의 하나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서 관세를 내린다, 물가를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연준 입장에서도 앞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의견이 나눠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거기도 이 얘기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연준의 통화 정책의 그 두 가지 기준은 최대 고용과 안정적인 물가였잖아요. 그쵸, 네. 인플레이션. 네. 근데 고용 수준은 점차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높으니까 금리 인하 속도를 지연하거나 인하폭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는 게 이제 불협화음의 하나인데 여기에 새로운 또 하나의 주제가 들어온 겁니다. 소위 말해서 소비의 뭐 불균등성, 소득 격차 양극화. 네. 사실 금리 인하 지금까지 뭐 우리가 5.5%에서 미국의 정책 금리인 연방기금 금리 최고 5.5%에서 지금 4%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쵸. 150bp가 내려오는 그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많이 또 영향을 받았어요.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에는 우호적인 시그널이니까요.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소비가 서비스 물가를 되게 자극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금리를 낮추자니 더 이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물가 압력은 높아지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금리를 안 낮추면 또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서 금리 부담이 있는 사람들은 또 문제잖아요. 딜레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지금 통화 정책 그 결정 과정에서도 그 두 개의 필러, 최대 고용과 인플레이션 안정 더하기 아니면 소비나 소득의 불균등까지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뉴욕 연준 의장 총재인 윌리엄스 얘기로는 이번 통화정책 결정 되게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 사이에서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밸런스가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고충을 얘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해봤는데 제가 앞서 질문 드릴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잠시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것은 아니고 이제 미 재무장관 스캇 베선트 장관이 이제 커피나 바나나 수일 내로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내각의 어떤 방향성으로 좀 저희가 체크를 해본 거고요. 박사님, 그럼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제일 많이 궁금한 건데 항상 소비 양극화, 미국의 어떤 양극화, 빈부 격차 심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뭐 일부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면서 아니야, 소비 체력 여전히 튼튼하잖아. 좀 이렇게 앞에 해석을 뒤덮어버리는 것처럼 이야기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볼 필요는 없겠네요, 어찌 보면. 사실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율로 3.8%였어요. 그리고 지금 아틀란타 연준이 계속 집계하는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4%예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율이지만 4%까지 가면 전년 동기 대비로는 2%가 넘는 거거든요. 미국의 잠재 성장률도 뭐 2% 내외라고 치면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이런 성장세의 가장 큰 드라이버라고 그럴까요?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소비와 설비 투자예요.
근데 이 소비도 고용이 좀 둔화가 되면서 제약을 받겠지만은 우리가 미국 소비 굉장히 탄탄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올해 들어서 주가 네.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주택 시장은 좀 슬로우다운 하지만은 그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에 의해서 소비가 지지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기업의 입장에서 이익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강건성 이런 부분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네.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실업률 지금 4.3% 정도 되는데요. 이게 연준의 올해 말 12월 달에 4.5% 전망했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이 4.5%를 초과해서 넘어갈 정도로 노동시장이 위축이 되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제약을 받아서 금리가 더 빨리 안 내려온다고 하면 소비에는 조금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지금 미국 경제 체력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뭐 알파벳이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들의 회사채 스프레드가 4월 관세 발표 이 시기 이후에 좀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큰 기술 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 어떤 이자 부담이 좀 크게 올라간 셈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시장에도 이와 관련해서 AI에 돈을 지금 좀 과도하게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시장은 그러한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워닝 시그널을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회사채 스프레드가 높아진다는 얘기 자체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리스크 프리미엄은 왜 높아지냐? 사실 메타도 현금성 자산이 얼마죠? 600억 달러가 있다고 하는데 지난달에 250억 달러 채권 발행했잖아요. 그만큼 네. 여유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인프라 투자라든지 데이터 센터 이런 거를 통한 자본 지출의 필요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 메타나 이런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뭐 구글 이러한 빅 플레이어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AI 투자 붐이 되면서 약 한 올해만도 뭐 3,500억에서 4천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정도의 자금이 들어갈 때는 시장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투자 대비 수익이 낮을까? 소위 말해서 ROI, ROIC, 그 투자 대비 리턴에 대한 어떤 우려가 커지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미국 회사채 시장에서 이렇게 우량 기업의 스프레드도 높아지는데 사실 자금은 우량 기업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량 기업이 아닌 AI 관련된 기업이 아닌 전통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에는 자금이 부족하겠죠. 그러면 더 이쪽은 금리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디스나 이런 데서는 내년도에 어쩌면 미국에도 이제 한계 기업도 있을 수 있고 네. 영업 성과가 나쁜 기업들 있잖아요. 부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이제는 저희가 좀 통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우선 달러가 다시 좀 자산 시장에서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원달러 환율 그리고 엔화에 대한 향방까지 차근차근 좀 체크를 해볼 텐데 블룸버그 통신에서 달러 캐리 트레이드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에 조금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기사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되고 또 미국의 재정 적자 커지고 이러면 달러의 기축 통화로서의 패권이 약화되지 않을 거냐 이런 우려가 있으면서 Sell USA 미국 자산 팔자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최근 보니까 오히려 달러가 강세가 되고 Buy USA라는 게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됐다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달러 캐리라는 얘기가 뭐냐면 달러를 캐리 통화로 쓴다는 게 아니라 저금리의 캐리 커런시를 가지고서 달러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네. 자산에서 투자를 할 때는 이게 주식도 될 수 있고 ETF도 될 수 있고 본드도 될 수 그쵸. 있고 뭐 여러 가지 달러 자산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다양성이라고 그럴까요?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지금 정책 금리의 상한은 4%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책 금리가 0.5%,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0.25%죠. 절대 금리 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금리 차에 의해서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위험을 고려했을 때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거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도 그렇고요. 또 중국도 그렇고 주식에 대한 투자율보다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자산에 대한 커런시 거기에 대한 투자 이게 좀 유망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주식 시장을 우리가 뭐 주식에서 돈을 미국에서 빼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자산으로 봤을 때 달러 아니면 또 자산으로 봤을 때 주식으로 봤으면 지금 달러 강세와 최근에 굉장히 작아진 위축된 달러의 변동성 이러한 것들이 달러 자산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상대적으로 높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지금 달러 자산 투자에 대한 수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만약에 달러에 좀 기웃거리고 싶어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70원대 부근까지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어서 이제는 진짜 뭐 거의 뭐 1,400원대 뉴노멀 이야기는 너무나 나온 지 오래되기도 했고요. 그러면은 전고점이 이제 1,490원 선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 흐름까지도 저희가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달러 자산에 대한 캐리 투자에 대한 수요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전망해 볼 때 이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그 금리 차이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주춤하는 사이니까 이런 건데 만약에 연준이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아주 과감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전망이 좀 약화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어떤 인플레이션의 어떤 트렌드나 아니면 미국 내에서의 상황을 보면 금리 인하 속도가 지연이 되거나 인하폭이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달러에 우리가 예상했던 약세 정도가 좀 줄어들 수 있죠. 그러니까 강세가 좀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계속 미국 자산을 살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사실 그거는 우리나라 국제 수지에 벌써 나오고 있어요. 지난 9월 달까지 우리나라의 누적 그 경상 수지 흑자가 약 900억 달러 정도 안 되는데 바깥으로 우리 내국인들이 국내에서 바깥으로 나간 그 포트폴리오 수자에서의 아웃플로우 이게 거의 비슷해요. 850억 달러인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과거에는 이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달러 캐리 이런 문제들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달러 원 환율의 고점이 좀 열어놔야 되지 않나.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고점은 올라갈 가능성 우리가 열어놓지만은 내려올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뭐 오래됐다고 1,400원대 네. 뉴 레짐 새로운 어떤 국면이라는 이러한 상황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여기에 엔화의 향방도 같이 체크를 좀 해볼 텐데 우선 오늘 정상적으로 개장한 일본 증시는 강보합권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달러 환율은 최근에 한 154엔 후반대 정도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 금융업계에서 엔화에 대한 전망을 조금 낮추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도 저금리 정책을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엔화의 방향성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경제의 펀더멘탈 성장률이라든지 물가 압력을 보면 금리를 지금 0.5%에서 올해 안에 0.75%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총리가 들어오고 그 총리를 우리가 다 여자 아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베노믹스를 따라가는. 그쵸, 네. 아베노믹스의 대표적인 게 양적 완화와 이제 저금리, 제로금리였는데 그만큼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선호하는 어떤 총리라고 보면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 새로운 총리가 들어오고 새로운 정부 나갔는데 굳이 이렇게 좀 어려운 관계, 긴장 관계를 만드는 게 불편하지 않겠나 이런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시점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 초 아니면 내년 2분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엔화가 지금 뭐 달러당 154엔 이 정도 되면 추가적으로 155, 156엔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사실
일본 외환 당국에서는 152엔이 넘어가면서 구두 개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좀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 압력, 시장의 엔화의 약세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엔화에 대한 전망까지도 좀 체크를 해봤고 이번에는 좀 국내 채권 시장에 대한 점검을 해볼 텐데 사실 뭐 우리나라 증시는 요즘 너무나 좋은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국고채 금리는 조금 연일 급등하면서 이 국내 채권형 펀드에서도 투자자들이 돈을 계속 빼고 있다. 특히나 뭐 한 달 사이 2조 원 넘게 자금이 빠져나가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도 채권 손절이 좀 확산되고 있다고요? 예, 아무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가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니까 채권의 가격은 금리와 역수잖아요. 그러면 채권 가격 떨어지니까 손절매를 해야 되겠죠. 이런 손절매가 사실은 채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면에서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리는 그거니까 어떻게 보면 금리 가격은 더 많이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게 되는 그런 요인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 경제 성장률이 3분기 나오고 상향 조정되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KDI가 올해 성장률 0.1%포인트 올리고 내년도도 1.8, 1.6에서 1.8로 옮겼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금융연구원에서도 성장률을 내년에 2% 정도 높게 보고 있고요. 성장률이 높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렇죠? 그런 이런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외국인도 지금 우리 채권 시장에서 선물뿐만 아니라 현물에서도 지금 팔고 있고 주식시장 너무 좋으니까 자본의 어떤 자금의 흐름이 채권에서 또 주식시장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채권 시장에는 지금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저희는 오늘 시장 전반에 대한 진단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장재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